여러분들 인생을 데이터 기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도 사람도 바꿔 물어봅시다. 그럼 문과들은 무슨 권력이 있길래 저따구로 할 수 있을까? 정치권, 경제학의 권위로 인한 경제 컨트롤, 국가재정 컨트롤, 기업의 재무인사, 법의 권력으로 무슨 권력이 있길래 플러픈 국감을 해왔을까? 문과를 몰락시켜야 됩니다. 즉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몰락시켜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모두 살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보복을 해야 됩니다. 보복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있잖아요. 이건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진상이 늘어납니다. 근데 복수는 아니에요. 복수는 자기 파괴적이지만 보복은 성장 지향적입니다. 더욱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문과가 바라는 건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집 통합을 좋아하는 인간들, 보스들이 바라는 건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건달들 새끼들이 그렇거든요. 위에서 기분 나빠하면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재떨이 들어가지고 던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건달들 대가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투자자, 엔지니어들은 모두 데이터로 판단하게끔 하고 인사팀, 재무팀, 경영팀도 모두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오게끔, 들어오더라도 어렵게 힘들게 들어오게끔, 쟤네들 이론이 기존에 있던 게 아무 쓸모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과는 엔지니어들을 규제하고 통제해왔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에 제약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고 투자 자금을 빠져나가게 하고 일자리를 죽였어요. 그럼 엔지니어들도 문과를 말려 죽일 수 있지. 그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과는 배제될 겁니다. 언젠가 돈이 풀려요. 영원히 불황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언젠가 팀장이 되면 해야 할 건 이겁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통계 조작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이. 숫자를 막아서 최대한 문자로 속여 먹어야 되니까. 문자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정치는 쇼예요. 근데 그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하고 문과의 이론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 숫자로 결정하게 되면 그리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규율적인 공동체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사내 정치로 승진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문과는 몰락시켜야 되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스타트업 산업군은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들의 기회를 무너뜨렸고요. 여러분들은 저들을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단할 권리는 없죠. 근데 차단할 권리는 있지. 보복 수준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복은 뭐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보복입니다. 기회를 없애버리는 게 보복이고 이건 그냥 권리예요. 차단하는 거. 저건 보복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누구도 성장과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런 사람들 밑에서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문과에게 노예를 부릴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례가 있었다라면서 그리고 신흥 세력이라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가 최대 0.6이지만 0.2까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원래. 외환위기 때보다 나쁜 구인 배수는 문과가 엔지니어 일자리를 권력으로 부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국가, 문과, 문재인, 민주당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인플레이션, 쌍둥이 적자, 상고까지 기억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과도하게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의 권력의 원인입니다. 원래는 0.6 정도 돼가지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 문제가 3년에서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저들이 만든 짓거리입니다. VC 투자들 다 갔고요. 국감 출석 이거 플랫폼 국감 4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왜 더 나쁠까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그때가 채무국이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채권국이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요. 왜? 이전에 일자리를 최대한 산업군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VC들 한국에 규제 많아서 이제 안 와요. 그게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버린 대가입니다. 저들은 작게든 크게든 이 현상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동조했고 카카오 확장할 때 문어발이라면서 제약을 가했어요. 저는 중국 자본이고 뭐고 국가의 그
기간 산업 정도 안 되면은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금융화를 안 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걸 죽였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국가마듯이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추가 투자는 불가능해졌고 수출이나 하라면서 자국 내에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 다 죽였죠. 근데 하는 소리 뭐예요? 소득주도 성장, 내수를 키우겠습니다. 내수 기업 죽이면서 플랫폼 국가화하면서 이에 동조한 청년들이나 방치한 청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책임은 져야 됩니다. 확실히 져야 돼요. 책임은 결국 개인이 제일 많이 져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떠넘길 수는 있죠. 그게 보복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문과는 10년 정도는 처참하게 보복을 당해서 문과라는 학과가 몰락을 해야 인문학과가 몰락을 해야 그게 정당한 권리고 확실한 대가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 더욱 심하게 반복되고 그래서 얘들이 희망하는 게 능력주의를 최대한 없애는 걸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과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능력주의는 근권정치니 뭐니 이렇게 짓거린 겁니다. 무엇보다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고 이걸 돈을 뿌렸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과 정부 부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여성의 땅제를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과 쪽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쪽이 페미니즘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학과가 처참하게 몰락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문과를 가면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고 사회 패급이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대가는 꼭 치러야지. 적어도 역사에서 사회주의와 화해의 손짓을 택한 결과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항상. 저원라이한테 넘어간 장제스는 있잖아요. 그래 공산당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이랑 싸워보자. 그랬다가 공산당에게 시간을 줘서 중국 대륙을 빼앗겼습니다. 중국의 화해의 손짓을 했던 클린턴과 오바마 덕에 중국은 미친 듯이 클 시간을 벌었어요. 언제나 이 사회주의 진영이 클 시간을 벌게 됩니다. NLPDR을 화해에 청했더면 민주화 시대 이후 진보 정권은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꼴이 되었습니다. 인치를 양보하면 마일만큼 가져가게 될 겁니다. 호의를 계속 베푸면 둘린 줄 압니다. 통합, 화해, 지배자들이 언제나 좋아하는 단어고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제 변경을 희망하기 때문에 떠받들이기 좋아하는 우두머리들이 희망하는 단어죠.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리더지. 그래서 지도자란 단어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관심, 무영향을 무서워합니다. 자기들이 무관심하고 무영향한 거 아니요. 무관심 당하는 거, 무영향 당하는 거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게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 해결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바란다면 우리가 장악하고 그 밑에 깔아놓고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통합이 되어야 됩니까? 양보는 그만해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때리는데 가만히 처맞고 있으면 때리는 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쥐새끼들이 모두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딱 데이터 드리븐해요. 제가 도지를 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경영자 CEO, CTO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20대 엔지니어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갔으면 절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정부를 바꾸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나빠진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이론으로 망가뜨린 인플레이션 상태예요. 내 이론이 다 틀렸네? 폴크로운이 자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을 건 숫자 말고는 없어요. 최대한 숫자를 실시간으로 가져온다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 아니라 경로 독립성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예전에 이거 잘 이야기하던 노벨상 수상자들 다 틀렸잖아. 폴크루먼 거기에 동조한 게 스티글리츠 그리고 로버트 라이시는 이제 그 노동부 그쪽이지만은 다 틀렸잖아요. 제닌 옐런은 급이 낮나? 다 틀렸어요.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데이터 다중 실행 경로와 적응적 전략 수정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똑같이 따라서 유럽도 따라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는 멀쩡하지 않나?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 꼴레제가 낫겠죠? 이거 답 없어요. 그냥 새로 길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숫자 보고 움직여야 돼요. 목적은 없고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동은 모두 이해됩니다.
목적만 안 바뀌었어요. 미국 안보, 부채 감소, 무역 적자 감소. 애초에 트럼프 2기에 어떻게 이루느냐 문제지 목적지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니까 막아야 되고 국가 부채는 폴 크루먼이 I was wrong 한 순간부터 갚아야 된다. 근데 이미 뿌려놨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 적자는 줄여야 되고 유럽은 손절하고 아시아 퍼스트 해야 되고 마약과 불법 체류자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막을 수는 없고 관리해야 되고 통제하지 못하는 건 중앙은행 금리뿐입니다. 이건 다음 편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월스트리트는 어느 정도 제법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은 바뀌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고 즉 고집이 없습니다. 목적만 있지 수단이 얽매이지 않아요. 목적을 따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건 뭐 선택할 수도 없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기획을 했어. 그래서 러시아를 반대하면서도 야 전쟁하지 마. 근데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6주 중인데 앞으로 이게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근데 6주만 해도 6주 만에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이거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겁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서 더 생산적이고 강함을 가지는데 장단이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100년 계획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장점이자 최대 약점이면 안 변하는 거. 얘들은 안 변하는 게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분기 성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강점이자 최대 약점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알겠지만 한 번 정한 걸 보면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미국처럼 정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걸 바꾼다면 자기 일가 자체가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시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은 네가 좀 돌봐줘. 두 번째, 트럼프가 제시한 수식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부회계 기준이에요. 뭐 관리회계라는 겁니다. 전편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능정지를 시켰어요. 국가부채 지출과 자유무역 기능정지. 근데 트럼프의 관세 공식을 보면 저건 경제학이 아니에요. 제조업 유치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거 딱 상품 무역 수지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준을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시장을 가진 국가의 소비 기준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이건 자유무역 해가지고 다 같이 성장하자는 주의니까. 이건 그냥 관리에게 내부에게입니다. 뭐?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미국만 성장하는 게 목적인. 다 같이 성장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베센트는 분명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네가 우리 농산물을 받든가, 이거 농산물 각국에서 되게 많이 막아놨거든요. 농산물을 받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 관세를 내고 미국에 접근하든가 그거 알아서 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디플레이션과 고용 감소를 어느 정도 사전에 관리를 해놨는데 디플레이션 시키려고 세금 감소시키고 에너지 위기라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시키고 기업 투자금 이미 유치해놨죠. 지금도 유치 중이에요. 잘 보면 독일, 한국, 일본 모두 높은 전기세로 위협 중이죠. 근데 미국을 보면 에너지 가격만 하락시키는 중입니다. 죽어라. 지금도 에너지 위기다 하면서. 그러면 이건 AI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조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죽하면 인도가 그 제조업으로 부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석탄까지 갖다 쓰는데도 부족한 수준이니까. 2025년 3월 폭스뉴스 발로 트럼프가 한 달에 약속받은 투자 금액이 4조 달러인데 이게 미국이 2022년 이전 20년간 해외 투자 순유입 금액입니다. 실제 관세 정책은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확대 중이고 애플도 어디 투자할걸요. 세 번째, 베센트의 목적은 성장이라는 점을 기억해보면 경제학은 있잖아요. 글로벌 전체가 성장하는 목적이지 내부에게는 나만 성장하는 목적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거. 너만 잘 살아라. 수능 너만 잘 쳐라. 이 방법이에요. 즉 나만 미국만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저 관리에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봐야 돼요. 방법으로 보면 안 되고.
요즘 댓글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경제학이랑 경영학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제왕학원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야 책 읽는 게 취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취미가 아니신 분들은 실질적인 거 하십시오. 그냥 일하십시오. 어차피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는 건 없는데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긴 해요. 확실하게. 근데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학, 경영학을 착각하는데 현대판 제왕학을 할 때 유학 MBA 루트잖아요. 경제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시기 연준은 노동 참여율을 주요 지표로 삼으면서 부동산 가격이나 S&P 500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은에서 워싱턴 인가 뉴욕인가 거기에 소식을 계속 번역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연준에서 지금 노동 참여율을 계속 체크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떨어졌나 S&P 500이 이 정도 떨어지면 참여하나 하면서 파이어한 사람들을 최대한 일터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거 지금 몇 달째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력이 늘어나야 인플레이션이 잡으니까 경제학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거나 자유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제왕의 자리에 정치, 정보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왜 결혼의 싱글세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싱글세 이런 것들 문과 것들에 의해서 유도되고 결정되는가? 왜 로맨틱 이데올로기가 결정되었는가? 여성 빈민을 남성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빅토리아 시대부터 설계된 아주 훌륭한 복지 전략이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때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거래보다 사랑! 이 로맨틱 이데올로기로 결혼을 하십시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게 헐리우드의 프로파간다고요. 그게 70년대, 80년대. 그래서 현대 결혼의 기준은 두 번 바뀌었어요. 근대라고 해야 되나? 빅토리아 시대의 빅토리아 여왕을 따라하면서 1870년대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 정도의 로맨틱 이데올로기 신자파 혁명 이후부터 바뀌었고요. 경영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의 주 사용자인 대표는 여러분들이 고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고용하기 쉽고 여기서 갈 데 없길 바라죠. 인사 이론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성장하려면 돈을 버는 곳으로 이직을 계속 해야 되고 전직해야 되고 사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최대한 막기 위해서 부업 금지를 경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경영학입니다. 정부나 기업은 이런 주류 인식을 만들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경로로 움직여요. 대기업이든 탑티어 스타트업에서든 어떤 조직 구조를 경험하면 해당 조직 구조가 프로세스가 모든 산업,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소수 정예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왜 나 하나만 안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앉아있어. 사실 그게 무능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저런 소수 정예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다른 프로세서나 다른 산업에 갔을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방식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마다 더 특성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관성을 가지게 되면 경로가 예상이 되고요. 국가 전체로 보면은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결혼을 하려고 만드는 상호 의존을 만듭니다. 왜? 주변에서 다 비슷하게 하니까. 그리고 관성을 가진다는 뜻은 주관보다는 패시브, 즉 수동적이 됩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통제되고 통합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조작과 독재를 하지 않을 거라 믿는 건 둘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커요. 자유를 제약하는데도 수동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환경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결혼한 40대, 50대 남성의 자살 확률과 우울증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한국은 고용률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인 배수가 0.6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여기에 떠넘기는 거예요. 남성에게.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오고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국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패시브한 사람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이 찼으니까 일단 해야 되는 결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목적. 그게 패시브해지다가 그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원래 패시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탕핑족, 일본의 청년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쟤는 똑같이 귀족주의 국가잖아요. 황소를 잡는 방법 있잖아요. 정면으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지쳐서 헐떡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걸 최대한 패시브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어물 만들듯이. 젊음의 혈기도 없어지고 실버 민주주의가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좌절시키면 안 돼요. 힘이 빠지면 다시 또 찌르면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성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노력해야 돼.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이 시장을 보고 상황을 보자.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온라인에 들어갔으면 타석에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휘두를지보다 상대가 어떤 공을 던질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근성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진기면 돼. 추진기도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걸 봐야지. 내비게이션이 바다를 향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화되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라도 사회성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이런 인간관계는 손절칠 거거든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배하는 사람들, 노조의 비사회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애정은 없으나 관리되고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주는 것. 이게 가축처럼 사육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사회성이 없다고 떠드는 겁니다. 사육을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애정은 없는데 관리하고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주는 거. 그래서 규율적이고 때로는 엄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육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육하는 개념이었으며 그렇게 엄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은요, 모두 뭔가 다른 그 사회성이 없는 족속들이 합니다. 사회성을 찾는 아주 교육받은 기계인 척 하는 자들도 사실은 기계가 아니라 가축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성 짓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홀로서기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혼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방 정리 안 되는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 자를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왜? 관종이라고 짓거립니다. 왜? 스스로 타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는 정해진 타석에 들어가서 타율을 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타석도 만들고 게임도 만드네?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의 헛소리입니다. 언제나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미시적인 상황이든 미국 정도의 거시적인 상황이든 결과적 해결법은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성장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파괴적인 것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은 하더라도 복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를 하는 순간부터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즉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거에 가까운 게 복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말려 죽이는 게 제일 좋아요. 보복을 해야지. 그건 성장하기 위해서 더더욱 강하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온건해진 게 없는 거죠. 결국 GDP 대비 국가 부채고 미국도 GDP 대비 무역 적자니까 이 GDP를 최대한 올리고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장이 목적이에요. 성장을 하려면 차단을 해야 돼요. 저 사회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격이 생기고 온라인 타석에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붙어요. 성장하려는 사람들만 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미국에 상품은 못 들어가고 인재들만 들어가는 미친 듯한 성장을 한 10년 정도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는 학생들에게 이민 준비를 하라. 지금부터.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효율성,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효율적이게 돈과 시간의 자원을 쓰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없고 돈을 가지고 뿌려봐야 유동성밖에 안 생겨요. 일자리 없는 곳은 결국엔 유령 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효율성, 생산성인데 효율적으로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자원을 쓰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일자리 없는 곳은 백날 해봐야 유령 도시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도시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가 생겨요. 근데 일자리는 뭐? 투자 자금과 자원과 시간의 효율적인 집행과 생산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플랫폼 국가는 생산성을 강제로 규제했고 타다 같은 택시 대용 플랫폼은 전통 산업자 보호라는 특혜를 위해서 없앴고 이 전통 시장이라는 걸 보호하겠다고 지역 상품권 같은 국가 부채 뿌리고 대형마트 휴업을 시켰죠. 선택은 국민이 했으니까 죽어야죠. 책임은 언제나 개인이 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조업 리쇼어링이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자유무역은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서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자. 근데 미국 내 제조업 공동화를 이루는 단점을 만들었어요. 국가 간 격차의 기준점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큰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첨단 제조업은 이미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X는 설계 부품 조립까지 모두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온디맨드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소비를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는 거죠. 주요한 거. 특히 자동차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주도 내생적 성장을 합니다. 미국의 시장에 유럽과 중국의 상품 수출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요. 미국의 제조업, 농업은 미국 내에서 전 세계 상품 시장과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의 농산품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로 쌀 시장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생과일 이런 거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제조업 상황에서 자동차로 성과를 낸 게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가 자유무역 시기에 컸어요. 테슬라는 차를 찍어냅니다. 수직 통합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물론 조립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최대한 줄인 상태죠. 실시간으로 그 테슬라 차가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살수록 좋아요. 같은 버전이라도. 정반대 제품을 삽입해보면요. 전투기입니다. 이거는 설계해놓고 모듈화 시켜가지고 부품을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명이 없습니다. 전투기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수명이에요. 전자는 드론과 같이 단기적으로 쓰고 폐기하는 용도고요. 후자는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용도입니다. 본래 이 분야에서 유명했던 게 독일인데 요즘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리스와 소유입니다. 자동차는 소모품인데 이걸 자산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최대한 가격 방어가 되는 차, 중고차, 그리고 캐피탈사 이렇게 연결이 되죠. 캐피탈 사업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산업까지 이어지고요. 사실상 이건 장소, 부동산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테슬라 차는 감가상각이 빨라요. 저건 진짜 소모품으로 쓰고 저거 사시는 분들도 그거 알고 사십니다. 중고차로 팔 때 감가상각이 빠르다고.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머스크는 유물론적인 소유보다 리스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로보택시예요. 이러면 사실 이거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일단 자동차가 리스야. 근데 소유하고 싶어? 그냥 적당히 중고차 살까? 그런데 감가상각이 많이 된 차예요. 이거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소유물들이 찍어내는 방식 플러스 빌리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산의 가치로 취급받던 걸 죽여낼 거예요. 첨단 제조업은 이제 찍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일부 노동자나 대다수 엔지니어가 공장을 관리하는 식. 그래서 조지아 현대차 공장이 880명. 근데 울산 공장 33,000명 있는 공장보다 규모는 3배가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이걸 트럼프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남은 건 전기세 문제뿐입니다. 에너지 가격만 나오면 실질 임금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립품이 여전히 많죠? 이 조립품 중에
미국의 필수품이지만 자유무역으로 조달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과 PC입니다. 아이팟 하나 만드는데 에어팟 하나 만드는데 50국가에서 만들어진 원자재와 중간재를 통해서 제품이 조립되거든요. 스마트폰과 PC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걸 세계 각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해 오는 건데, 이 조립을 가장 전 세계에 모아서 잘 하는 게 팍스콘, 바로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조립 전문 국가. 이 팍스콘입니다. 조립 전문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은 그걸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고요. 이 서플라이 체인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팀 쿡, 지금 현재 애플에 있는 CEO입니다. 이 모듈화된 조립이란 개념이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 상황과 맞지 않아요. 아이폰도 과거 버전과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는 것처럼 6주 단위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수준까지 온 이상 대부분 전자제품들은 드론처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소모품인 거죠. 실시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 찍어내는 방식, 그리고 리스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냥 핸드폰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 주기가 됐네, 교체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컴퓨터 학원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내부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하고 회사에서는 모니터만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된 클라우드로 논리적 망분리하는 거예요. 물리적 망분리는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면 하드웨어를, 이건 논리적 망분리로 돼서 이 PC 이 클라우드만 업데이트를 하면은 내부망 외부망에서 나눠진 거에서 똑같이 그 성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제약을 적게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가 해결될까라고 물으면 yes, 그럴 것 같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옛날처럼 3만 명 이렇게 많이 창출될 거냐? No,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잘 생각해보면은 3만 3천 명 정도로 그 정도 생산량을 낸다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고용률이 적어요. 국가가 바라는 제조업은 사람 많이 고용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한 건 서비스업입니다. 필요한 건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대량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첨단 제조업과 GDP 성장,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 있는 미국 노동자들, 저 사람들 임금 성장, 그러려면 오히려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세로 미국 시장 접근을 특권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기세보다 낮은 임금의 장소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이 또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보편관세 10% 정도는 저는 거의 안 없어질 거라 봅니다. 솔직히. 서비스업 수지를 굳이 따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건 딱 안보 관련 문제, 철강, 알루미늄, 군수 제조업,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수지는 미국에게 유리하니까. 그럼 간단해요. 자유무역으로 국가 간 격차 줄이는 거 이제 안 해. 어차피 중국만 크잖아. 상품 무역 수지는 용납하지 않겠다. 싫으면 미국 농산물 받아라. 내가 공식은 줬으니까 이거 받든가 아니면 그냥 관세 내. 그리고 우리만 성장할 거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그리고 투자하는 건 이거 봐줄게. 투자하는 건 우리 이득이니까 요거 들어오는 거 봐줄게. 서비스업 수지. 원래 인간관계 신경 쓰는 자들은 한눈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평가는요, 경기 침체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주변 신경을 안 쓰고 성장에 집중하면 사람은 알아서 붙어요. 반면 주변 신경을 안 쓰고 성장이 아니라 돈을 빼앗으면 이 사람은 침체기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바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 프리라이더들이죠. 타석을 만드는, 돈을 만드는 사람은 빼앗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돈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침체기에 공격을 받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을 지고 오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 건강이 없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몰락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잖아요. 남은 건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최태원 회장이 이 말씀 하셨는데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